남편 장례식이 끝난 건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딸아이 수민이의 친아버지이자 아들 지훈이에게는 새아버지였죠. 지훈이는 제 전남편 아들이었거든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훈이 친어머니는 지훈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정말 고마웠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유진이를 보면서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단 하루였어요. 장례 다음 날 아침 아들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요. 엄마, 저희가 회사 근처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네. 유진이가 아이 학원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한대요. 그래서, 엄마, 지훈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그 아이가 내민 건 고시원 계약서였어요. 월세 35만 원. 사평 남짓한 방. 요즘 시대에는 노인 혼자 사는 게 트렌드래요.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트렌드라니요. 자유롭다니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22평 아파트 전세금은 2억이었어요. 제 돈으로 얻은 집이었죠. 남편과 재혼하면서 아들 내외 명의로 바꿔줬어요.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그랬죠. 의붓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친오빠가 물려받는 거니까 수민이도 이해해주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나가라고요? 남편 장례 치른 지 하루 만에요?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며느리가 힘들어할 테니까요. 아들이 눈치 보며 살 테니까요. 손주들이 할머니 때문에 부모님 싸우는 꼴 볼 테니까요.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고시원으로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는 내내 지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죠. 엄마, 그럼 전화 자주 할게요. 거짓말이었죠. 그 뒤로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고시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방 문이 열리더군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나는 최영란이에요. 옆방이니까 자주 보겠네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아, 아직? 그럼 우리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거 외롭잖아요. 그날 저녁 영란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연 있어요. 영란 씨도 남편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이곳에 왔대요. 아들도 딸도 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건강하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 속 서류를 만졌어요. 유방암 2기 진단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하라고 했어요. 치료비만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퇴직금은 전부 수민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고 연금으로는 고시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엄마가 아프면 애들한테 또 짐이 되겠지. 그날 밤 저는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기고 눈물을 삼켰어요. 일주일 후 딸 수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런 데서 살아? 괜찮아. 혼자 살기엔 이게 편해.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이 있으면 모시고 살 텐데.
그러더니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 엄마, 나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디자인 작업비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또였어요.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수민이가 간 뒤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 83만 원, 50만 원을 보내면 제 치료비는 언제 모으나요? 하지만 제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고시원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좁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 가슴 통증이 올 때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휴대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남긴 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목공의 상자였죠. 남편이 취미로 만든 거였는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상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뭔가 무게감이 이상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상자를 뒤집어 보니 바닥에 미세한 틈이 보이더군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벌려보니 이중 바닥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편지 봉투 하나, USB 하나, 그리고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 편지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편지 첫 줄부터 이상했거든요. 은주 씨에게 남편 필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여성스러운 반듯한 글씨체. 그리고 저는 이 글씨체를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 친어머니, 제 남편의 첫 번째 아내. 그분의 글씨체였죠. 은주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제 남편과 재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훈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죽기 전 제 남편에게 하나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상자를 은주 씨에게 전해주세요. 하지만 10년 후에요. 제발, 왜 10년이냐고요? 그 정도 시간이면 은주 씨가 우리 지훈이의 진짜 엄마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은주 씨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제가 2009년에 호기심으로 산 비트코인 500개가 들어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장난이었어요. 친구가 신기한 전자화폐가 생겼대 하길래 몇십만 원어치 샀죠.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이게 언젠가는 가치 있는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죠. 10년 후 은주 씨에게 주라고. 지훈이를 키워준 대가입니다. 아니, 은주 씨의 인생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발 이 돈으로 은주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은주 씨 자신을 위해서요. 마이너스 지훈이 엄마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뜬 파일명 bitcoinwallet 2009. 넷. 그리고 복잡한 숫자와 영문이 가득한 화면.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비트코인 현재 시세.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1비트코인 약 1억 2천만 원. 500개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00억 원. 이게 진짜야?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지갑 주소도 확인했고 블록체인 검색도 해봤어요. 진짜였어요. 500개의 비트코인이 정말 이 USB 안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5천만 원이 걱정이었는데 600억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움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저도 모를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아들, 며느리? 아니에요. 그들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를 고시원으로 내쫓은 사람들, 남편 장례 다음 날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 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엄마, 그 돈 우리가 관리해 줄게요. 어머니, 건강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맡아둘게요. 뻔했어요. 저는 USB를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영란 씨를 찾아갔죠. 영란 언니 나 할 얘기가 있어요. 영란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편지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그리고 제 병 이야기까지. 영란 씨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주 씨, 일단 치료부터 받아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은주 씨도 알잖아요. 지금 말하면 그 돈이 은주 씨 거 아니라 그 사람들 거 될 거예요. 영란 씨 말이 맞았어요. 일단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을 조금씩 현금화했어요. 일단 치료비부터 마련했죠.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찾아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영양제도 살 수 있었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했어요. 절대 티 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며느리 유진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내일 들를게요. 처음이었어요. 장례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데 다음 날 유진이가 고시원에 왔어요. 어머니, 여기 과일이랑 영양제 사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그날 유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 제 옷장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미 들켰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오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차가운 눈빛이었죠. 시작됐구나. 진짜 전쟁이. 며느리의 태도가 바뀐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고시원에 들렀던 다음 날부터 유진이는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 지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계획 취소했어. 엄마 혼자 계신데 우리가 멀리 가면 안 되잖아. 그래.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오세요. 제발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유진이가 또 고시원에 왔어요. 이번엔 아들까지 데리고요. 어머니, 정말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가 갑자기 무릎까지 꿇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 뭔가 알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은행에 가서 안전금고를 빌렸어요. USB와 편지,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정보를 모두 금고에 넣었죠. 집에는 가짜 USB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병원 검진 받으러 간 사이 일이 터졌어요. 고시원 관리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어요. 제가 말렸는데, 뭐라고요? 저는 급히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유진이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옷 정리해 드리려고 옷장에서 뭘 찾는 건데 유진이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USB 어디 있어요? 뭐, 비트코인 지갑이요. 제가 다 봤어요. 첫 번째 부인 편지도 USB도 다 봤다고요. 그게 내 거냐? 그건 내 거야. 어머니 거? 웃기지 마세요. 그건 원래 저희 남편 친어머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훈 오빠 거고 우리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로. 그때 유진이가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얼마 못 사시잖아요. 병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진단서도 봤어요. 뭐라고? 유방암 2기요. 어머니 서랍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치료비도 대드릴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 USB부터 내놔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유진이가 제 가방을 뺏으려 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죠. 그 순간, 으악! 제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계단이었어요. 고시원 복도 계단. 어머니, 유진이가 놀라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늑골 골절이 있고요. 가슴 부위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그런데요? CT를 찍었는데 유방 쪽에 종양이 보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그 순간 커튼 너머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방암이요?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다고요? 보호자시죠? 네, 2기로 보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유진이가 커튼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돌봐드릴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시간 문제네 하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병원에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유진이는 매일 왔어요. SNS에는 시어머니 간병하는 효부 사진을 올렸죠. 하지만 밤이면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걱정 마. 어머니 수술하면 한동안 못 움직일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USB 찾으면 돼. 어차피 유방암이잖아. 이기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참자. 600억이야, 600억. 참을 만하잖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태서가? 김태서? 제가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그 아이를 제가 학비를 대주며 공부시켰죠. 그 아이가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SNS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다치셨다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태서가, 내가 어떻게,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왜 고시원에 계세요?
며느리분이 선생님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장례 후 쫓겨난 일, 비트코인 이야기, 며느리의 탐욕, 그리고 오늘 일까지. 태석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뭐, 불법 침입, 폭행, 절도 미수, 다 증거 있어요. 고시원 CCTV도 있고 관리인 증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가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석이는 유진이와 지훈이를 병실로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김태석 변호사입니다. 유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법률 대리인? 네. 고시원 불법 침입, 폭행, 절도 미수건으로 형사 고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태석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부인께서 남긴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박은주 선생님 단독 소유입니다. 편지에 명시되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분은 상속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고시원으로 내쫓고 병을 방치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오해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지훈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 진짜 엄마가 죽기를 바랐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며느리 전화 내용 다 들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니. 엄마가 죽기를 기다린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너희는 엄마 장례 다음날 날 버렸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내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6살 때부터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엄마, 근데 너는 엄마 아프다는 거 알고도 돈 생각만 했구나. 엄마가 죽으면 재산 생각만 했어.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태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결정하세요. 고소할지 합의할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고소해. 며느리는 고소해. 엄마, 지훈아, 너는 이혼해. 저 여자랑 이혼 안 하면 너도 고소할 거야.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날 계단에서 밀어뜨린 사람이 가족이야? 태석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 합의하시면 형사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박지훈 씨는 한유진 씨와 즉시 이혼. 둘째, 한유진 씨는 향후 박은주 선생님과 그 가족에게 일체 접근 금지. 셋째, 이번 일에 대해 SNS 포함 어떠한 공개 발언도 금지. 그게 무슨. 거부하시면 형사 고소 진행합니다. CCTV 증거, 증인 진술, 문자 메시지 기록 다 있습니다. 법정 가면 유진 씨만 손해예요. 유진이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건 너 같은 며느리 둔 거야. 그렇게 유진이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병실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지훈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그리고 슬픔도.
제 아들이, 제가 30년을 키운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엄마, 딸 수민이었어요. 수민아, 엄마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암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수민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돈 빌리러 왔잖아. 엄마가 아픈데. 나 돈 빌리러 왔다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혼자 이렇게 아픈데.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그럴게. 돈도 안 빌리고 엄마 곁에 있을게. 제발, 수술 받아.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잃었지만 딸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걸. 태석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치료받으세요. 건강부터 회복하셔야죠. 그래, 이제 치료받아야지.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600억이 있든 없든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유방암 2기, 부분절 제술. 의사 선생님은 말했죠.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습니다. 수술 잘 되면 완치율 90% 이상이에요. 그 뒤에 항암 치료 6개월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90%라는 숫자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혼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수술 전날 밤 수민이가 병실에 왔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요. 엄마, 나 여기서 잘게. 수민아, 너 집에 가야지. 싫어. 나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 정말 못된 딸이었어. 엄마한테 돈만 빌리고 내일만 생각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했어. 괜찮아, 수민아. 괜찮지 않아. 엄마 혼자 암 진단받고 치료비 걱정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생각도 못했어. 수민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나 이제 바뀔게. 프리랜서 일 정리했어. 6개월 동안 엄마 곁에만 있을 거야. 항암 끝날 때까지. 수민아, 내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가 더 중요해. 일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데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날 밤 수민이는 제 옆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딸의 온기를 느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끝났어요. 종양 깨끗하게 제거했고 림프절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니 수민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됐대. 잘했어, 엄마. 저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살았구나. 나 살아남았구나.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항암 치료. 첫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3일 뒤부터 시작됐어요. 구토, 어지럼증, 온몸의 통증. 으윽. 화장실에서 토하는 저를 수민이가 등을 쓸어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지나갈 거야. 수민아, 엄마, 못하겠어. 할 수 있어, 엄마.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2주차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가득.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괜찮아. 수민이가 제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나도 같이 자를까? 우리 엄마 혼자 안 외롭게. 아니야. 너는 예뻐야지. 엄마가 더 예쁜데 뭐. 수민이는 그날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었어요.
그리고 짧게 잘라주었죠. 봐, 엄마. 이거 완전 트렌디한데? 요즘 시니어 모델들 이렇게 쇼컷 많이 해. 그래. 응. 엄마 진짜 멋있어. 4주차 체력이 바닥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엄마, 오늘은 복도 한 바퀴만 걸어볼까? 수민아, 엄마 못 걸겠어. 할 수 있어. 내가 부축해줄게. 수민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걷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엄마. 조금만 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항암 마지막 날. 수민이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축하해. 마지막 항암이야. 끝났구나. 응, 끝났어. 엄마가 이겨낸 거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그런데 항암 5주차쯤이었을 거예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엄마, 지훈이었어요. 지훈아?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항암, 힘들지? 응, 나 주말마다 왔었어. 근데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복도에서 보기만 하고 갔어. 뭐? 수민이가 엄마 등 쓸어주는 거, 머리 빗겨주는 거, 다 봤어. 복도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 쓰레기였어. 유진이랑 이혼했어.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 뭐,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더라. 엄마 아픈데 돈 생각하고 엄마 죽기 기다리던 내가 너무 역겨웠어. 지훈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나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지훈아, 그냥 엄마가 건강해지는 거 보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키운 그 아이, 저를 배신한 그 아이.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인 그 아이를. 지훈아, 응, 엄마.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아팠어. 알아. 근데 말이야.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야. 엄마.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39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너도. 그날 저는 아들을 다시 얻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돌아왔죠. 항암 6개월이 끝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완치.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엄마, 우리 엄마가 해냈어. 수민이가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내가 없었으면 엄마 못 견뎠을 거야. 엄마가 강해서 이긴 거야. 복도에서 지훈이도 박수를 쳤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정말 축하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수민이가 물었어요. 글쎄, 살고 싶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 우리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훈이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제대로 된 아들 할게.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훈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제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67세, 암을 이겨낸 여자의 두 번째 인생이요. 완치 판정을 받고 한 달 뒤, 저는 태석이를 만났어요. 선생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비트코인 600억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 결정했어.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400억은 재단 만들 거야. 허호프 재단. 여성 암 환자들 위한 거. 재단이요? 응.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재혼가정 여성들. 치료비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 돕고 싶어. 태석이가 웃었어요. 역시 선생님다우세요. 그리고 수민이한테 100억 줄 거야. 신탁으로. 6개월 동안 날 돌봐줬으니까. 아드님한테는요? 지훈이는 아직 아냐. 걔가 진짜로 변하는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단 준비가 시작됐어요. 3개월 후 허호프 재단 현판식이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수민이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치? 여기서 많은 사람들 도울 거야. 첫 번째 지원자는 42살 유방암 환자였어요. 이사님, 저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성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재단 운영 6개월쯤 됐을 때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유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유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명품 가방도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차림. 너, 왜 여기 있어? 저, 건강검진 받으러.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2년 만에 다 날렸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아요. 월세방에서요. 그렇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가운데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 씨. 네,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요. 어머니, 내가 속인 건 나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넌 내 죽음만 기다렸잖아.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어머니가 아니야. 저는 돌아섰어요. 제발요, 어머니. 다신 날 찾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유진이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요. 1년 후, 지훈이가 작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엄마, 나 사업 시작했어. 사업? 응. 제약 관련 작은 벤처야. 암 환자들 위한 건강식품 개발하는 거. 그래. 엄마 재단이랑도 협업하고 싶어. 수익의 일부는 기부하고. 지훈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명품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았죠. 작은 원룸에 살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래. 엄마도 그렇게 보여. 근데 엄마, 응?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누구? 간호사야. 엄마 항암 치료할 때 도와줬던 분. 기억 안 나? 아,
그 따뜻한 목소리의 간호사. 그분,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 아깝지만. 지훈아, 응? 이번엔 진짜 잘해. 그 사람한테. 그럴게, 엄마. 지훈이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리고 수민이는 재단과 협업해서 암 환자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봐. 항암 환자용 모자 디자인했어. 예쁘지? 우와, 정말 예쁘다. 그치? 엄마처럼 머리 빠진 사람들도 자신감 가질 수 있게. 수민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엄마, 나 이제 돈 안 빌려. 내가 엄마 용돈 드릴 거야. 괜찮아, 수민아. 엄마 돈 많아. 그래도 나도 효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영란 언니와 함께 시니어 여성 자조 모임을 만들었어요. 은주 씨,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짧아진 머리, 편한 옷차림. 67세 박은주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됐죠. 저는 67세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강연장에서 제가 말했어요. 유방암은 제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배신도 당하고 죽을 뻔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아프다고, 늙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가을날, 재단 사무실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이사님, 저 유방암 2기예요. 항암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짧은 머리를 만지며 웃었죠. 나도 그랬어요. 토하고 머리 빠지고 죽고 싶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나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잖아요. 이사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여성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문득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던 그 야경. 그때와 같은 하늘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여보, 당신. 그리고 지훈이 엄마. 저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 선물 잘 쓰고 있어요. 남편과 첫 번째 부인이 남긴 건 600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였죠. 저는 67세에 배웠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걸. 배신과 아픔 뒤에도 희망은 온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엄마,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왜 아직도 이래? 집에 가자. 그래, 가자. 우리 집에. 수민이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은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67세 박은주. 암을 이겨낸 여자. 배신을 용서한 어머니. 그리고 인생 2막을 살아가는 한 사람.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첫 번째 부인이 남겨준 마지막 암호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죠.